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오늘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뭐 그래도 배워야죠. 배울 건 배우고. 네. 요즘 그리고 그 상속세가 뭐 갑자기 무거워진 건 아닌데, 예. 그 기준이 항상 늘 똑같으니까. 예전에는 아유 그 돈 좀 있어야 상속세 내지. 상속세 내는 분들이 아유, 매우 많아요. 요즘은 거의 뭐 그냥 그 상속세가 뭐 200만 원 이렇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2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섭다. 근데 그런 돈이 어디 항상 있습니까? 예. 뭐 이제 그러니 고민거리가 될 텐데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죠. 일단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례 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네. 장례를 잘 치렀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장례 치르신 다음에 장례 그 관련된 영수증 잘 수령하시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상속세 이제 신고 넣을 때 필요경비로. 그런 것도 들어가요? 네. 그거는 그 부모님 재산에서 그건 빼줍니까? 장례 비용이라 그래서 공제를 빼줍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빼주고 이제 봉분 비용은 추가적으로 500만 원 더. 그 영수증 없으면 1,500만 원도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는 거네요. 기본적인 공제는 이제 최소 500만 원을 빼주기는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네,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상속세만 많이 하다 보니까 예. 1,000만 원 내외로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한도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장례 치르려면 1,000만 원은 최소한 드는데 네. 기본 공제로 500만 해주면 어떡하냐. 네, 약간 좀 늘려줘도 좋지 않을까. 영수증 일단 챙겨라. 그건 좀 간단하네요. 네. 그건 챙겼다. 잘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좀 3일장 치르시고 나서 이제 사망 진단서나 뭐 시체 검안서 수치하시고 나서 예. 사실 그 다음부터는 가족분들의 이제 슬픔의 강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오시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이제 이미 나이가 좀 오래 있으셨고 그다음에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나 요양원 생활 오래 하셨을 때는 바로 오시는데 예. 코로나 때는 좀 충격이 크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사업하시던 한창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네, 50대 예. 초반에 갑자기 예.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배우자분이 이제 황망함이 극한에 달하니까 몇 그렇겠죠. 달은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지시는 분도 아이고야. 있었고 배우자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주변에 얘기 좀 듣고 이제 최근에는 상속세에 대한 게 조금 더 인지가 많이 된 편인데 네.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찾아오시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기간이 짧고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걸 좀 깨닫고 정신도 좀 차리시고 그래 예.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사실은 이제 자산 관리 위주로 하지만 저도 철칙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망인의 상속세 처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에게 예. 앞으로 말씀드릴 걸 쭉 말씀드리는데 예. 그거는 제가 다 무료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일종의 저는 그냥 부고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거는 1개월 이내인데 사실 1개월 이내면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예. 1개월 이내에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맞습니다. 텀을 좀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예. 텀을 좀 1단계, 나누는 게 1단계군요, 좋아서. 1단계. 예. 그럼 처음에는 이제 사망 신고를 하시게 돼요. 그래야 되겠죠. 예. 예. 사망 신고.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했을 때 느낌과 또 사망 신고의 느낌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야, 그거 예, 진짜 어쨌든 좀 그럴 것 같은데. 주민센터 가서 이제 사망 신고를 하시면 바로 예.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해 드릴까요? 근데 대부분 이걸 받으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딱 받으시면은 부모님의 재산 솔직히 어떤 게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네, 그렇죠. 부모님의 이제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걸 모르시고 뭐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도 모르시고 그 내역들을 7일에서 이제 21일 사이에 쭉 알려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원스톱 서비스. 그럼 뭐 홈페이지 같은 게 있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사망 신고할 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그냥 해주세요 하는 게 네. 답입니까?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걸 하시게 되면은 바로 모든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토지나 부동산 뭐 그다음에 자동차 정보는 바로 알려주세요. 거기서. 예. 그리고 이제 관련 금융기관은 이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좀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예. 그걸 취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뭐 국세나 지방세 체납도 네, 네.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하실 때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상속인 중에 좀 행정 업무를 잘하신 분이 해라.
그냥 그분 연락처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문자가 다 날라와요. 한 분한테 한 명한테 예. 상속인 관련된 서류를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주민센터 간 김에 그런 것들 입증하면서 사망 신고하고 안입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피상속인하고 상속인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예. 주민등록 초본, 등본, 예. 재적증명서 뭐 이런 것들. 예. 저는 말씀드리는 게 기본 5개씩은 떼놔라. 미리 예. 돌아가신 날 예, 간 김에. 계속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맞습니다. 많군요. 예, 결국 어떤 기간 갈 땐 제출도 해야 되고 다시 돌려주는 데도 있지만 결국 한 5개 정도는 떼놓으셔야 네. 어디에 갈 때 하긴 그렇겠어요. 이게 이렇게 자녀가 아닌지 네가 누군지를 입증해야 고인의 관계가 확실히 입증돼야 뭘 됩니까? 주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진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초본도 전주소지 둘 다의 이름이 나온 거면 되겠지. 예, 그리고 나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나오는 맞습니다. 걸로. 어쨌든 상속인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친양자 증명서 뭐 이런 거. 사실 좀 황당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자식이 있다라는 걸 돌아가시고 나서 아는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예, 아직도 있죠, 있습니다. 있죠. 사실. 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상속인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협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신 분이 양자가 있다는 걸 돌아가신 상황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렇진 않은데 친양자 확인 증명서나 이런 거를 사실상 떼보면서? 일반적인 떼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도 살아가실 네. 때도 떼보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잠깐 모르고 그러면 계시는 거죠. 그거는 본인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떼도 떼어줍니까? 관계가 입증되면은 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계실 때 떼어봐야 네. 되겠네요. 근데 아마 사망이 일어났을 때는 자녀가 그냥 바로 떼볼 수 있는 걸로. 살아계실 때는 본인 동의가 있어요. 있어야 되고. 그럼 모르겠네. 그러니까 못 떼지. 그러니까 아, 그런 그건 것들에 모르지. 대한 좀 곤란, 행정상 어려움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쭉쭉 예. 떼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러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좀 실질적으로 좀 이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제 고정 비용, 뭐 건강보험이나 뭐 신용카드,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끊으시고, 왜냐하면 비용이 계속 지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보면 지금 뭐 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끊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실 뭐 하는지를 다 알아야. 그것까진 나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월마다 내고 있는 비용을 알 수는 없어서. 일단 휴대폰. 예. 근데 휴대폰이 그런 또 거 중요한데. 어떻게, 예, 그런 거 어떻게?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휴대폰이랑 집 전화기는 1년간은 가장 최저 요금으로 놔둬라. 왜냐면은 왜요? 돌아가신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인들이. 주변의 지인들이 거기서 계속 전화 연락 온다 와요. 이거죠. 네. 그래 그리고- 전화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건 코로나 맞는 때 말이다. 많이 경험했는데 예. 사업하다 돌아가시면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정지를 해놓게 되면은 채무자한테 연락을 받는다거나 이걸 못 하세요. 이게 상당히 또 이제 로스되는 부분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뒤늦게 갑자기 알게 되는 상황이 오는군요. 아예 연락도 안 돼 버리면 뭐 그러면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돈인지 받아야 될 돈도 못 받을 수가 있는군요. 예. 줘야 될 돈 못 주는 경우도 있겠으나. 예, 맞습니다. 근데 줘야 될 돈을 이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장례식장이 나타나지만 예. 반대의 경우는 식장이 나타나죠. 나타나지 않으실 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3개월째 넘어갔을 때 좀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망 신고를 하면서 일단 파악하는 단계군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뭘 내가 챙겨야 되는 게 뭔지, 끊어야 되는 게 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문제다. 네, 맞습니다.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좀 한 10페이지 정도 상당의 양으로 이제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뭐 보험은 어디에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체국, 그 다음에 뭐 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 있어요? 어떤 은행 계좌를 발견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계좌를 돌아가셨으니까 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3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상속인이란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서 그 은행 지점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입증이 되셔서 그 계좌의 내역도 볼 수 있고 그 잔액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점만 돼요? 아니, 그건 아무 아니죠? 지점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죠. 근데 가끔은 이제 어떤 특정 새마을금고나 이런 시스템 딱 그 특정 지점만 가야지만 내역을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약간 본사를 가야 된다거나. 잔액만 알면 되지 내역은 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사망 신고라면 계좌가 묶이세요. 피상속인의 계좌가.
돌아가신 분 계좌가. 예. 예. 그러니까 그 혹시나 거기서 자동이체나 이런 것들의 내역이 있었다. 예. 아니면 장례식장의 비용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금융재산으로 내려고 했는데 그 재산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사망 신고를 하면 네. 그런 것들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계좌 내역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말씀 잘 주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본질이긴 한데 증여라는 건 살아계셨을 때 주는 거고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라면 합산을 해서 세율이 높아지게 또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야 초기화된다는 건 많이 아실 건데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펼쳐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증여했던 게 다시 얹어집니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내역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 내역을 그러면 내가 파악 안 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국세청은 그 내역을 다 파악을 하는데 혹여나 그게 증여가 아니라 다른 내역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소명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그리고 억울함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도 무조건 세금을 추징한 논리가 아니라 법에는 그거에 대한 소명이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있는데 예. 납세자가 소명을 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증여세 다 증여한 걸로 간주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러게 되세요.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랑 가산세를 내고 다시 상속세에 얹어져서 상속세와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장 소명을 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든 뭐 어떤 뭐 덩치 있는 뭐 돈이 부모님 계좌에서 뭐 형제나 내 계좌로 들어왔으면 돌아가신 순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돈은 예전에 내가 증여받은 거니까 상속재산에 포함해 주세요라고 하든 이거는 아니라고 하든 상속세 계산할 때 그거와 과정에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신고하는 세무사가 알아야 아니 실질적으로 1억을 예전에 받았던 내역은 있지만 다시 변제한 내역이 있으면 이게 변제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랑 서로 돈 받고 이런 거 없고 칼같이 이렇게 거래했었다. 그럼 그 상계되는 내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 때 소명할 논리로 가지고 있는 거고 신고서에는 증여라고 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알고만 있다. 네. 그런 게 없으면 예전에 증여했던 것까지 싹 끌어와서 다 상속했다고 계산한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신고를 안 하더라도 조사 때 많은 부분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은 상속세는 무조건 조사라는 게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법에 적혀 있습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이제 신고는 하지만 네. 결정 세목이라 그래서 신고서를 토대로 세무서가 결정을 내려줘야 끝나는 세목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금액도 상속세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세무조사는 반드시 나옵니까? 네, 그리고 너무 이제 간단한 내역이다. 왜냐하면 국세청 자체 내에서도 계좌를 확인하다 한 다음에 그걸 아무리 얹어도 상속세가 굳이 추징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체 조사로 끝나긴 합니다. 네. 그게 증여한 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저 채팅창에서도 15년 전, 뭐 얼마 전에 증여한 거는 카운트 안 한다. 상속인은 10년이고 상속인 이외 의자는 5년입니다. 10년. 예, 그리고 상속인 이외 의자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위, 며느리, 손주. 가끔 형제가 나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때 준 거는 5년 전에 준 거는 그냥 괜찮은 거 그냥 준 걸로 그냥 하고 준 걸로. 예. 그거는 그때 증여한 걸로 치고 상속으로는 안 본다. 예, 하지만 증여세법에 따라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예. 그러면 상속 재산에는 얹어지지 않지만 상속세 조사를 하다 밝혀졌으니까 예.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랑 그거와 관련된 증여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가산세가 더 많죠. 가산세가 왜 위험하냐면 예.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포착이 됐었어요. 9년 네. 11개월. 어머나. 28일 전에. 예. 그러니까 3일 정도의 차이였는데 예. 어찌되었던 10년 내니까 그게 증여재산가액이 그 당시에 3억 정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냈었던 증여세 그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에 한 8%에서 9% 정도 됩니다. 야. 딱 80%네요. 네, 그러면 거의 100% 되고 그다음에 걔가 다시 이제 상속세로 얹어져서 상속세가 더 상속세에서 높은 다시- 유진세율일 거니까 결국 그 적게 냈던 것에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10%, 예.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 그래서 1억에 대해서 3억 2천만 원 정도 내셨었어요. 1억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그 3억에 당시 대해서 9년 11개월 3억에 대해서 1억 얼마를 냈다?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을 네, 냈다고요? 3억을 증여받았었던 건데 3억 2천만 원 세금을 예, 냈다고요? 이 6가지 세금이 합쳐져서 3억 2천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래 가능합니다. 와.
그래서 조사가 정말 무서운 게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살아생전에 난 조서 세무서로 연락받은 적 한 번도 없다. 예. 맞죠. 왜냐하면 과세관청의 인력은 한계가 되어 있고 살아생전에 준 건 사실 증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증여가 아니라 사실 요즘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고액이 많으니까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빌려줬다 갚는 내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증여니까 추징하겠습니다. 이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세범 처벌이나 뭐 이런 관련된 좀 정말 포착된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개인의 계좌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도. 예. 그때 한꺼번에 10년 거를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가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살아생전 줘도 괜찮아라고 하셨던 분이 상속을 경험을 딱 한 번만 해보면 이제 그 얘기는 사실 이제 못 아시죠. 조사의 그 치밀함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야, 그 국세청도 몰랐는데 그것도 그 지연 가산세까지 내는 건 진짜 과도한 거 아닙니까? 뭐 다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동산할 때 뭐 동산을 할 수는 있으나 그걸 굉장히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으나 난 몰랐다는 경우도 있고. 가산세가 미신고 가산세가 있고. 예, 신고를 안 했던, 그러니까 신고와 납부로 나뉩니다. 네. 근데 납부를 안 한 거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 쌓여버리니까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납부를 그냥 안 했으면 안 한 날짜별로 이제 일할 계산을 해버리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딱 안 하고 그 다음 날이 돼버리면 바로 2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납부 같은 경우 언제 납부할지 모르니까 그런 딜레이를 일할로 계산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 진짜 무섭구나. 네, 그래서 상속세 이제 3개월 이내 그 계좌 내역을 그래서 그 은행에 가시면 잔액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 기존에 있던 계좌 내역을 다 확인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폐쇄된 계좌도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는 A라는 은행을 썼는데 네. 10년 내역 주라 그랬는데 2년 내역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옛날 다른 은행을 썼어. 옛날에 다른 계좌나 다른 예. 은행 계좌가 있었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계좌를 폐쇄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폐쇄된 계좌 내역도 꼭 주십시오. 그거는 주민센터에서 알려줍니까? 주민센터에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에 계좌가 있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폐쇄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상속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 은행에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은행의 계좌가 폐쇄된 우리 건지 은행이 모르잖아요.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가서 지금 살아있는 계좌와 폐쇄된 계좌를 전부 다 주세요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C라는 은행에 거래하다가 폐쇄하고 그 은행하고는 거래 안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돌아가셨던 맞습니다. 한 데는 A, B만 있으면 C나 D나 E나 F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 때 국세청은 근데 그 내역을 알고 있어서 예.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 때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진짜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은행마다 다 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과다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은행을 3가지 이상 거의 쓰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하나 쓰시던 걸 쭉 쓰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여나 야. 뭐 그런 게 있으면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부모님께 잘해드려서 10년 이상 오래오래 사시기에 해줘야 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증여에 대한 예. 어떤 컨설팅을 해드린다면은 예. 무조건 좋은 약 하나 지어드리라고. 네, 부모님 건강히 사셔야 건강히 사시는 게 최고다. 상속세도 미래에 줄어든다. 왜냐면 상속세는 결국 선생님이 내셔야 된다. 예, 결국 상속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10년. 예. 아니 아까 자녀는 10년이라 10년이라고 네, 상속인은 10년입니다. 네. 직계 비속이 대부분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예. 10년.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또 할 게 이제 연금. 예. 연금 좀 정리하시고. 연금.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금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도 가서 그 청구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이제 내역이 나오니까 예, 그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저는 꼭 콜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물어보고 가셔라.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어디는 좀 특정한 서류를 요청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갔다가 막 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부모님이 부어놓은 거를 찾으러 가는 겁니까? 네, 사치로 가는 겁니다. 아, 잔액 다 남은 거 돌려주세요. 네, 그것도 상속인들이 이제 다 같이 가야 전액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명이 위임장 써서 다 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죠. 이제 그게 예. 빚이 많으면 내가 맞습니다. 포기하고. 근데 그게 그렇다면서 그거 맞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내가 포기했어요. 부모님이 알고 보니까 다
계좌를 까보니까 빚이 많아요. 그래야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빚 포기. 그러면 이제 제가 포기하면 옆 사람으로 가고 그 사람이 나도 포기하면 그 사람 사람하고 사돈의 8천 뭐 계속 누군가 받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라면서요. 그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꼭 받으시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건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픔에만 빠져 계시지 말고 왜냐면 이것도 포기 시점을 놓치면 뭐 특별한 정승이나 여러 가지 방식은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 1차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 한 분과 자녀 두 분이라 가정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두 분은 이제 상속 포기를 하고 남은 한 분이 이제 한정 승인을 하시게 되면 그 대에서 딱 끝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 막 쭉쭉 넘어가는 거죠. 막 형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처리를 딱 그 시간 내에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3개월 이내가 내가 그거를 의사결정 안 하면 그냥 내가 받은 걸로 계산한다. 네, 그렇게 돼버려. 단순 승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뭐 처리 방식이 또 있긴 하지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하여튼 상속할 건지 아닌지 결정한다. 대체로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돌아가시기 10년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뭐 돈 거래가 있었던 경우가 이제 있는지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될 텐데 성인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까지인가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증여를 하고 받았어도 괜찮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7천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은 봐주고 맞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네. 증여세를 왜 안 냈어요?부터 시작해서 그걸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그 다음에 그 7천만 원 전체가 상속재산에 다시 얹어지는 거죠. 네? 10년 내니까 그 총액은 다시 얹어지는 얹어지고 10년 내면 10년 내면 상속재산으로 얹어지고 그리고 그 2천만 원에서 냈던 증여세를 하단에서 이제 빼주는 거죠. 기납부 증여세로 빼주는 겁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누진세율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세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차익이 발생해서 결국은 세금의 부담이 이제 커지시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안 냈어요. 근데 5천만 원까지였는데 7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연 납부 무슨 가산세 등등등의 가산세 뭐 일할 가산세 그게 2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제 계좌로 7천만 원을 보내주시긴 했으나 이건 5천은 저에게 준 거고 2천은 저희 아내에게 준 거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며느리한테 준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5년이면 이건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주는 거에 대한 비과세 그 한도도 있으니.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좀 빚 좀 모자라는구나. 나머지는 손자한테 준 거다. 그냥 그거를 다 계좌번호를 다 어떻게 세 개를 알려드리냐. 그냥 아빠가 대신 받아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내한테 내가 비밀로 해서 아내한테는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받은 건 아닙니다. 부도덕의 문제지. 아내가 나한테 항의할 일이긴 하나 이건 국세청이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라고 해명하면 안 됩니까? 사실 그 날에 받고 나서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시기도 하고. 와,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네,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받고 나서 그날 바로 좀 준 내역이 있으면 그거랑 매칭이 되니까 그 조금 설명과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좀 얻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체 내역이 없다거나 그러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1,000만 원을 내가 매달 나눠서 준 거야. 뭐 이렇게 조금씩 줘서 총액이 1,000만 원이야. 아내한테. 그거는 말이 안 됩니까?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대법원 판례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연속성을 좀 따져보기 힘들고 똑같은 총액의 이동이 아니다라고 봐서 그러니까 현금의 이동은 사실 태그가 없다 보니까 원래 사실 그 대법원 판례는 현금을 주는 순간 증여, 이렇게 받는 순간 증여입니다. 근데 그 차용의 성질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입증이 됐었을 때만 좀 봐주는 거지만 국세청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줬다가 또 이 오간 내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약간 이제 익스큐즈를 해주는 거죠.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를 하는데 7천만 원을 줬는데 이런 걸 염려해서 부모가 살아 생전에 현금으로 내가 7천만 원을 뽑았어요. 그걸 갖고 있다가 아들 이진우한테 현금으로 줬어. 그래서 현금은
부모 계좌에는 7천만 원 마이너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랬다 갑자기 좀 돌아다니다 이진우 자녀 이진우 계좌에 플러스 7천만 원. 하면 이게 증여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소명의 이제 논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그거를 상속인들이 까먹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10년 내 내역을 거의 다 기억을 못 하세요. 하다못해 저는 지난달에 내가 얼마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 중에 마침 그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예. 요겁니다. 이게 상속세 펼쳐지면 이런 식으로 소명 요청이 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도 출금한 거 하고. 출금. 예. 원래는 상속세 조사의 일반적인 거는 100만 원 이상의 이체 내역이나 출금 내역에 대해서 거의 다 소명을 합니다. 와, 네. 100만 원 이상이면 다 예, 봐요. 거의 다 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도 계속 반복적이면 봅니다. 다 봐요. 어찌됐든 100만 원만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역이세요. 와, 현금으로 뽑았네. 예. 100만원씩 뽑아서 현금으로. 근데 이거는 과세관청도 대부분 알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상속세 조사가 일어난 대부분 상속세 조사를 10주 정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상속 10주로 한다고요? 예, 이게 놀라세요. 대부분 하루 이틀 하시는 줄 아는데 10주 정도 합니다. 한 상속 케이스에 예. 대해서? 이야.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짧고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 기간을 6개월이나 주는 건 6개월이나 줬네라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은 6개월밖에 없다라고 느끼셔야 될 그렇죠. 정도에. 예. 예, 왜냐 한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상속세 조사는 와서 10주 동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상속세 조사는 신고서 넣고 나서 그 다음에 9개월 이내에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통보문이 오는데 대부분 예. 10주입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그때도 안 되면은 조사 기간 연장을 하고.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케이스가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분은 요양병원에 이제 좀 계셨었는데 이제 누가 봐도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뭐 100만 원씩 출금이 됐었던 거죠. 예. 근데 어디서? 송파에서. 송파는 큰아드님 예. 댁이었어요. 큰 아들이 100만 원씩 꽂혀요. 100만 원씩 뽑아 쓴 거네. 예,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이제 사실은 빼서 어머니 다시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이 죽음이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특이한 걸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진짜 믿기 어렵지만 산만이 찾아가서 심을 진짜 찾아서 먹으시는 분도 있고 예. 환을 막 몇 천만씩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상한 종교에 빠지세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복이 온다고 해서 진짜 이분은 돈을 막 주셨어요. 주변 분들에게. 주변 분들한테. 네, 진짜 황당하지만 그래서 진짜 받은 분들의 목격담이 있어가지고 소명이 되거나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게 아니라 기억도 안 나거나 네. 뭐 내가 뽑아서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과세관청도 이게 무조건 그 돈이 일치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좀 일자가 차이 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원래 현금으로 뭘 하는 게 있어서 그게 입금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시간이 막 몇 초 차이 안 나고 입금된다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은 정황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질 확률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예. 저렇게 인출한 흔적만 있으면 그리고 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인출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럴 때 이제 나아가는 법 중에 하나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인출한 금액이나 이런 게 있는데 소명이 안 된다 그러면 예. 이게 납세자가 그 가액을 소명을 못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봐버리는 게 있으세요. 그냥 소명 안 되면 이건 상속일 이건 거야. 납세자 책임이야. 근데 그 금액이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입니다. 입증 책임이 상속 상속인한테 받은 있어요. 사람한테 있습니까? 1년 내 1억 원이면 돌아가신 직전 1년입니까? 네, 직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나온 거긴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뺐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3년 전에 한 3억 정도를 빼신 그거는 그러면 결국은 과세관청이 서로 이제 이걸 알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뭔지. 네. 야, 이거는 매우 국세청한테 유리한 해석이군요. 항상. 그러니까 뭐 서로 사실은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세금을 과세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잘 모르면 다 상속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동산 세금할 때도 그런 거 많았는데 그때는 그냥 뭐 당연히 내야지 돈 나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다가 본인 상속세는 본인도 낼 것 같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정말 그 정말 제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집이 진짜 없어서.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런 거 혹시나 보시면 그러면 현금 빼면 또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강의 갈 때마다 전 강의는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뭐 강의를 안 받고 강의할 때도 많은데 제가 그 말씀드려요. 그럼 자 현금 받으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금을 그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현금을 최근에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네, 대한민국은 이미 현금을 쓸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은 언젠간 그게 포착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입금해서 써야 된다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줘야 될 돈을 현금으로 주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근데 어떤 큰 금액의 거래가 있을 때는 결국은 이게 블랙마켓의 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꼭 이체해서 받아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받는 사람도? 네, 받는 사람도 이제 사업상 거래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네, 쓸 수도 없고 좀. 그러나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뽑은 현금이나 이체한 큰 돈은 조금 전에 저 소명은 그럼 없으면 다 해야 되는 거 저건 10년치 안에 현금 뽑은 거 다 갖고 오는 걸 텐데.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100만 원씩 계속 뽑았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계속 준 거야. 그랬을 수도 있지. 몰래 여자친구한테 계속 줬는데 그 말도 못하고 현금으로 뽑아서 갖다 줬는데. 난 모르겠다. 그 자식이 이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내야지. 그렇죠. 하고 상속세 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속인들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상속세 신고할 때 아버님 통장에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내가 상속받았다는 걸로 간주하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 전혀 그렇진 않죠. 나중에 이제 즉각적으로 이체된 내역은 너무 명확하게 증여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지만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분들은 현금 인출해서 쓰는 것이 습관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당연하게 출금해서 현금 쓰셨다 라는 것도 상당히 일응타당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복잡하네. 아니 근데 상속세 조사를 하면 이렇게 10주씩 2달씩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국세청 직원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상속 자산이 많은 순서로 커트라인을 자를 텐데 다 합니다. 에브리 상속 피상속 에브리 상속이 아니, 모든 사람을 하진 않고 대부분은 이제 신고서 넣은 사람 대상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신고서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신고서 안 넣어도 그분의 관련된 자료는 과세관청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셨네요. 그러면 추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체 신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자체 이제 세액을 뽑아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신고 안 들어가면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러게 되면 엄청난 가산세가 미신고 가산세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이 2억이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가산세 20%니까 4천만 원. 2억 4천 내라. 그리고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1년에 한 10% 쌓인다, 8% 쌓인다 그러면 그것도 한 1,6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인지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무조건. 근데 사망자 수, 연간 사망자 수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책을 쓰니까 냈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8만 명 정도 돌아가셨고 상속세 신고가 한 6천 명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2.2%. 근데 작년에는 그 총 사망자 수가 월등히 한 6만 명이 늘었거든요. 원래 28에서 한 30만 명 정도 사이였다가 21년도까지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37만 명으로 확 올라갑니다. 사망자가. 그래서 상속세 내는 사람 인원수가 줄어들겠다, 퍼센트지가 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한 19,500명이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니까 퍼센트지는 5.2%입니다. 계속 상속세 신고라는 퍼센트지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코로나 때 이걸 좀 경험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사실 OECD에서도 상속세 비중이 상당히 사실 세율이 높은 나라죠. 그리고 총 조세 비중에서도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총 조세 비중이 대한민국이 이제 물론 OECD 평균이 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1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OECD 평균 0.42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많죠. 5.7배 정도 많아서. 그러니까 총 대한민국이 거치는 상속세, 그 세금이 모든 세금이 100이라 그러면 2.42%가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입니다. 그런 거다. 그럼 대략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내드려야 할 빚 빼고 해서 자산이 부동산도 하면 애매할 수는 있으나 대략 어느 정도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로 판단해야 됩니까? 한 10억 정도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죠?
배우자가 있으면 이제 일괄공제는 5억 원, 무조건 네. 상속이 일어나면 5억 원은 빼주고, 예. 물론 이제 이게 비거주자면 안 빼준다. 어쨌든 거주자이실 테니까 5억 원 빼주고, 네.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도 있다 그러면 10억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제가 세율표를 한번 올려드릴 텐데. 10억 원이면 서울의 요즘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꽤 많은데 여기 제가 그런 이제 경우면 다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화면 올려드리면 예. 지금 서울에 그래서 제가 집 한 채 있으면 상속세 발생한다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16년도부터 그냥 쭉 통계를 그냥 내봤습니다. 부동산원 거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한 16년도에 5억 5천 정도였는데 23년도에는 가격이 좀 조정돼서 10억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10억 3천이니까 말씀한 대로 이제 집 한 채 있으면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속세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저 실거래가로 계산합니까? 부동산도? 네, 부동산원도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산출세 세액을 계산을 간단하게라도 좀 계산에 대한 방식을 좀 말씀드려보면 예. 본인이 아버님이 혹시나 갖고 있는 재산에서 아니 본인의 재산에서 이제 채무를 좀 빼보십시오. 이제 임대 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빼보면 네. 얼추 나오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배우자 있으면 10억 빼고 배우자 없으면 5억 빼시면 그게 여기 나오는 과세 표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과세 표준인데요. 이 과세 표준에다가 내가 이제 세율 빼기 누진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한 10억짜리 집을 물려받으면 세율은 이 정도 됩니다. 2억 4천, 3억인데 6천 빼주니까 2억 4천이라는 2억 거죠. 4천. 네. 와. 2억 4천을 돌아가셨는데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캐시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납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억 원인데 집이 10억 원짜리 물려받았어요. 그럼 2억 4천 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저기에 뭐 전세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대출을 다 못 갚았어. 오늘 심각합니다, 안 대표님. 예전에 부동산 연거세 뭐 이런 거 할 때는 세금은 내야지. 부모님은 집이 있으신가 봐요. 부모님은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10억이면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다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그거 빼고. 네, 빼고입니다. 네. 그건 빼고 생각한다.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반, 자녀가 반을 갖고 있는 지분이다, 집이다. 그 집에는 대출도 끼어 있고 전세 세입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집이 10억짜리인데 대출 세입자 빼고 나면 5억이다. 그럼 그 5억 중에 부모님 지분이 그냥 반이면 5억에도 반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나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부동산이 10억이면 5억 네. 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은행의 채무 같은 경우는 주채무자가 누군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채무자가 아버지 거면 빼지는 거고, 아버지 게 아니고 본인 거면 본인 거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고. 그 대신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대부분 딱 권한 자체가 나눠요? 반반이니까. 근데 보통 대출을 받고 집을 사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A가 대출 받으면 B가 보증 같이 쓰고 공동 명의일 때 B가 대출 받으면 A가 쓰는 거니까. 근데 가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채무자에 못 올라가고 연대 보증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럴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분의 채무가 아닌 걸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세분화 나눕니다. 그럼 되게 할 때는 가능하면 부모님이 빚지도록 해야 되네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이 네. 있을 때는. 질문 있습니다. 부동산을 평가하는 가격이 네. 다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가격은? 첫 번째로 이제 그냥 국세청이 알아서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약간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속세 신고서에 잘 투영을 해야 그나마 세금을 좀 능동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단지 내에 이제 그 면적이 5% 이내 그리고 면적이 5% 이내 그러니까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84 타입이 사실 많이 있으시면 그 84 타입을 그대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공동주택 가격이 5% 이내 그것이 만약에 압동해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 상속 개시일부터 전후 6개월 사이에 혹시 압동해서 팔렸다 20억에 팔렸다 예. 그러면 그걸 금액을 끌고 와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근처 집 팔린 걸 준용해서? 예. 그래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것만 하지 마라. 왜냐면 이 가액이 부동산이 호황기일 때와 그렇습니다. 이제 하락기일 때 달라지거든요. 네. 제가 실제 이제 신고서였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포동이었는데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20억에 이제 우선 팔려고 매매 계약서를 쓰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그 가액이 20억인데
이제 상속 끝나고 나서 이제 등기 치려고 하다 보니까 24억이 된 거예요. 벌써 4억이 넘어졌어. 4억에 대한 상속세가 더 껑충 올라가니까 뭐 그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하락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어차피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를 쓰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 평가를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결국은 내 아파트가 아니니까 차용해서 쓰는 거지만 감정평가는 내 상속 부동산을 딱 타겟팅을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이게 1순위가 됩니다. 감정평가 다음에 유사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가 무조건 우승해? 네. 근데 내가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가격이 더 높으면 안 내면 되고? 감정평가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탁상감정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료를 지급하기 전에 얼마 나올지를 감정평가사님들이 어느 정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가액이 약간의 탄력성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앞동은 로얄층의 로얄동이니까 가격이 20억인 거고 우리 부동산은 내 상속 부동산은 그게 아니니까 가격을 좀 낮춰야지 라고 해서 뭐 16억에 나온다거나 17억에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내가 상속세 부담이 큰데 조금이라도 낮췄을 때 상속세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으니까. 야, 그거는 매우 요령이네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유사매매지만 이제 다가구나 단독주택 그다음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유사매매가 거의 없거든요. 통건물. 그건 이거밖에 없겠네. 감정평가밖에 없겠네요. 그럴 때는 유사매매나 이런 게 적용 안 되니까 감정평가를 안 하게 되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그래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기준시가 뭐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때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라.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상속받는다 가정을 해보면 아버지는 끝이셨지만 자녀는 사실 스타트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을 낮게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이게 추후에 내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왜 돌려봐야 되냐면 최근에 이제 제 사례기도 한데 감정평가로는 한 34억 나오셨어요. 근데 기준시가는 한 16억 정도? 그러면 이제 차익이 너무 크잖아요. 거의 20억 가까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배우자 상속공제나 이것저것이 있어서 상속을 그 감정평가로 받게 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내셨어요. 상속세가? 그러면 이제 저는 무조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알려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기준시가를 할 때는 얼마일까? 상속세가 0원이었어요. 그럼 이걸로 갈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건 너무 1차원적인 거고 그럼 받고 나서 이걸 추후에 34억에 판다 그랬을 때 양도세가 얼마일까 했더니 상속인 3명한테 분산시켰는데도 한 7억 5천 정도. 양도세가? 그럴 거면 지금 좀 내더라도 가격을 올려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가구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 시가와 기준시가, 공시가격 사이에 어떤 금액을 내가 임의로 찍어서 난 요만큼의 집 가치라고 생각하고 상속세 낼랍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꼬마 빌딩.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세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이 시가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기준 시가가 40억인데 실제 시가 거래되는 건 막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과세관청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로 신고를 했지만 이건 너무 차이가 크다. 근데 그 기준점이 이제 그겁니다.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이제 감정평가와 기준 시가 차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10% 이상이면 우리가 재산평가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감정평가한 걸로 다시 추징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국세청이 감정평가한 걸로 결정됩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충격이 크실 수 있죠. 그래서 미리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액으로 최대한 좀 낮아서 가시게끔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다행히 가산세는 안 내세요. 왜냐하면 평가 금액에 따른 그건 분쟁이니까. 근데 그 국세청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일단 나한테 유리한 걸로 가격을 제시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저는 이제 그런 예산 편성을 막 뒤져보는데 1년에 한 제가 기억하기로 4, 5억 정도 되세요. 그래서 1년에 이걸 진행하는 건이 한 200건 정도. 감정평가사들한테 돈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 수수료가 집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200건 정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내부 기준은 없습니다만 가액 기준이 좀 50억 전후 이상은 차이 돼야지 않을까. 국세청도 뭔가 먹을 게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러나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추가 추징이 되면 어차피 내가 감정평가를 해서 내나 추징당했을 때 내나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근데 감정평가가 내가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낮게 내는 방식의 가액을 선택할 폭이 있는데 그럼 국세청이 감정평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면 내가 감정평가를 또 한 번 해서 한번 붙어보겠다는 안 됩니까? 그러게 하면 4개의 평균액으로 또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숫자에 해주긴 합니까? 왜냐면 2개 이상의 평균액이니까 국세청에서 2개를 냈으면 그럼 우리도 한 2개 내보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10개를 갖고 오면 12개 평균 해줍니까? 그러게 해도 가능할 겁니다. 차라리 근데- 그 수수료가 쌀 것 같은데요. 근데 감정평가라는 게 어느 정도 룰이 좀 있더라고요. 10% 내외의 탄력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직접 최대한 낮춰서 가는 게 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실 무렵에는 잘 거동도 어렵고 그러니까 각종 생활비, 각종 치료비 등등을 다 자녀들이 부담하는 케이스도 많을 텐데 나중에 상속재산 계산할 때는 그걸 어떻게 빼주나요? 안 빼주나요? 이게 저도 책에도 썼지만 빼주기 약간 어려울 것 안타까운 게 그거를 이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그게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항목 중에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병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은 그냥 부모님이 힘드니까 병원비 내준 거여서 어떤 것에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님 병원비나 부모님 생활비는 반드시 부모님 재산에서 헐었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오히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기존에 돈을 빌린 게 있는데 부모님이 아픈데 아직 변제를 못했다. 부모님한테 변제를 하시고 부모님이 그걸로 병원비를 내게 해라. 차라리. 왜냐면 부모님이 직접 병원비를 지불한 거가 되고 나는 부모님에게 이제 돈을 변제한 게 되니까 이제 그런 내역 때문에 사전 상속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미리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더라도 그냥 반드시 송금을 하고 거기서 뽑아 써서 드려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직접 쓰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돈을 드리고 그러면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예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면 뭐 상계의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주는 거니까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가족 간의 차용이거든요. 그럼 부모님한테 무슨 돈을 드릴 때는 항상 계좌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뽑아드리지 말고. 근데 오히려 역증여 문제가 예를 들면 영양제라든가 뭐 보약을 사드릴 때도 내 돈으로 사드리면 어차피 그게 아니니까 돈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계좌에 꽂아. 계좌에 꽂아 일단. 그런 다음에 저한테 이체를 하라고 그럼 또 안 되잖아. 아니 계좌에 꽂은 다음에 그 돈을 하면 되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어차피 사드리는 건데. 근데 부모님이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내가 사드리는 건데 부모님이 쿠팡 계좌를 열어야 되니까 그럼.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움이죠. 왜냐면은 사실 부모님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말씀하신 대로 뭐 쿠팡을 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사실 자녀들이 다 해드리죠. 툭툭툭 사드리는데 그게 이제 소명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게 배달받은 주소가 부모님 댁이다. 그럼 소명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잘 주장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저도 한 번 막 3만 원, 5만 원씩 모아서 갖고 있다가 내가 다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오실 수 있고. 부유층에서는 거꾸로 부모님 카드를 자식들이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그렇게 해서 상속 자산도 줄이고 자녀들은 그런 경우 있죠. 그걸로 이제 저금 열심히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던데. 부모님 통장에서 자꾸 뭔가 카드를 뭐 이렇게 많이 쓰셨나 할아버지가. 그건 입증하기가 어렵지. 사실 좀 입증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걸 시비 걸지는 않아요? 근데 가액이 카드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그걸 깊게 보냐 마냐의 차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대략 느낌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할아버지가 쓰신 거겠지 싶은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근데 그 품목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 쉽게. 카드 품목.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썼는데 갑자기 뭐 닌텐도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손자 사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니 너무 국세청이 유리하게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세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너무 유리하게 생각하잖아요 국세청이.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조사할 때는 웬만한 부분들은 진짜 익스큐즈 많이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CCBB를 가린다 그러면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왜냐하면 상속인도 사실 상속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많은 부분들을 국세청 직원만 보고 왜냐하면 국세청 직원분도 제 일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들의 이제 금융 습관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게 이게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망 신고를 한 다음에
안심 뭐였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네. 그걸 보고 각종 금융 계좌가 뭐가 있는지 네. 뭐가 있는지 찾아본다. 네, 그게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계좌 확인하고 부동산 가격을 네. 하려면 그 상속 받으려면 감정평가 받아야 되는지 네. 그냥 신고해야 되는지 한다. 네. 그게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일.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3개월이고 부동산 가격은 제가 왜 6개월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증여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부동산 가격을 이제 상속세에서 얹기만 하면 이제 상속세가 어떻게 낼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네. 사전증여까지 다 파악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또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등기는 절대 먼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배우자가 이 부동산의 지분을 얼마 가져가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다거나 자녀가 같이 살아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다거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막 마음대로 받아버리시면 이게 또 꼬여버리거든요. 공제를 받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받고 미래에 얼마에 팔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는 항상 마지막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이제 신고를 이제 시작하셔야죠. 이제 사실 그 전에 신고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신고가 대표적으로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포함되는 분도 있고 안 포함되는 분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속세 신고고, 그다음 네. 두 번째로는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 내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취득세도 내야 돼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내가 내가 취득한 하니까. 거니까. 예. 아. 그 부동산 취득세도 이제 한 3.16% 되고, 이제 물론 주택에 따라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또 감면을 좀 해줘요. 0.96%.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누가 받을지 짜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취득세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요즘에 참 취득세가 다주택자가 받으면 매우 비싸져 있는데 그거는 상속으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은 괜찮습니다. 매매와 증여일 때는.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10월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10월까지의 소득 번 거에 대한 모든 걸 결산을 6개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네, 사업 소득도 마찬가지고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연말정산은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그분은. 그게 돌아가신 분에 네, 그걸 자녀가 해줘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세금은 상속자산에서 빼줍니까? 예, 그건 채무로 빼집니다. 세금과 공과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3가지에 대한 세금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일찍 말씀드려요. 취득세는 얼마 정도 나올 거고 상속세는 러프하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예. 그 말은 뭐냐면 6개월 동안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하셔라. 돈 어떻게 낼지 예. 얼마가 나올 것 같은데 2억 왜냐면 나왔다 만약에. 통계적으로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상속재산의 60~70%를 차지하고 예. 사실 그 다음에 현금의 일부,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속 같은 부동산이 경우는 크겠죠. 아파트 한 채랑 현금 2천만 원, 보험은 10분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고요. 예.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근데 그 주택 가격이 예전에 3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이 되니까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요. 예.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상속인이 있는 인원수가 10억에서 20억 사이예요.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냥 올라간 겁니다. 인원이 또 제일 많겠죠. 10억 이상 분들이 대체로 맞습니다. 내니까 제일 거기 많습니다. 턱걸이로 걸린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또 상속인 간에 다툼이 좀 있으면 그 통장은 공동 통장으로 좀 놔둬서 상속세 재원으로 써라. 어떤 분이 막 다 돈 써버리거나 그러면 또 형제 간의 다툼이 좀 커지니까. 부모님이 쓰시던 통장에 캐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말씀하신 분쟁을 말씀하셨는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상속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형제들끼리 싸우느라고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산세가 차곡차곡 쌓여버리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여러 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줘서 싸우더라도 세금은 신고는 하세요. 왜냐하면 공동의 자산이 소비되는 거니까. 신고를 하면 신고할 때 나누는 것까지는 확정 안 해서 어차피 신고해도 총액만 돼요? 신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정 상속 지분대로 우선 신고하자. 그랬다가 나중에 따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나 이런 게 변동이 되지만 대한민국의 세법은 결국은 피상속이 갖고 있는 총액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네. 누가 내든 간에 결국은 자기가 받은 재산 이상만큼의 세금을 냈을 때만 이슈가 생기는데 네. 재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내 법정 상속 지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대로 그냥 우선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걸로 신고하고 우선은 신고하시는 거예요. 우선 신고. 그 신고한 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거 근데 분쟁을 없애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우리가 더 있으면 다 같이 세금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많이 증가시키지 말자. 그래서 그 법적 다툼을 좀 하시는 거는 별외고 세금은 또 별외로 진행을 하긴 하세요. 근데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건 법정 상속 지분만큼으로 분할을 했을 때 내가 이의가 있으니까 분쟁이 있는 걸 텐데 맞습니다. 그걸로 지금 신고를 법정 하면 상속 그걸 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분쟁을 할 때 불리해지던가 여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그 대부분의 분쟁은 부동산 때문에 나는데 예.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안 한 상태거든요. 그냥 신고의 비율을 안정하면 법정 상속 지분으로 확정이 됩니다. 세법만 그냥. 예. 세법만. 세법에서만 네. 더 확장되진 않아요. 네, 등기는 안 한 거고. 그러면 그걸 나눠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나눠서 내는 것도 합의가 안 될 텐데. 그래서 공동자금의 계좌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다가 상속인 이름을 다 넣으면 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을 때만 돈을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자금에서 상속세 먼저 내고 모수를 그냥 빼고.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렵구나. 30억 정도 넘어가시면 좀 다툼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50억 넘어가면 이제 경찰을 좀 부르시고 100억이 넘어가면 이제 말없이 이제 법원에서 좀 보시더라고요. 제가 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금액이 크니까 그 예민해지는군요. 예민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녀분이 3분 이상일 때 주로 다툼이 좀 일어나세요. 2분 정도면 좀 화목해요. 그냥 서로 이제 반반씩 가져가니까. 좋겠습니다. 둘이니까. 저는 셋입니다. 왜 홀수가 싸웁니까? 왜 중간에 한 명 있으면 중재도 하고 아닙니까? 3인부터 약간의 이제 그 가액을 가져가는 액수를 좀 이제 총액은 좀 큰데 그 느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냥 느낀 통계입니다. 3분의 1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5년 전에 큰형은 사업자금 받아갔는데 나는 뭐 작은 누나는 집 살 때 보내주고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다툼 때 다 쓰세요. 물려주세요. 하지 말고. 다 쓸 돈도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부 다 쓰면 되잖아. 그러게 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말인데 재원을 웬만하면 계속 남겨두란 말이 상속세 신고 끝나고 나서 9개월 이내 이제 세무조사가 이제 저는 이제 초대장이라 그러는데 초대장이 이렇게 날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세무서에 가서 이제 담당 조사관님 입회하에 이제 얘기도 나누고 조사 어떻게 할 겁니다 해서 10주간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상속재산이 50억 넘어가면 지방 청급에서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50억 이하면 일선 세무서에서 하고 그래서 청급에서 한다는 얘기는 좀 난이도가 좀 더 높고 그렇겠네. 그래서 조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만 말씀드렸지만 조사할 때는 추징세액이 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그 재원을 또 다 써버리면 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가 내라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재원을 놔두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속세를 대충 신고했으면 추징세액이 나올 텐데 신고할 때도 세무사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조사 나오면 추징세액이 또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제 계좌가 밝혀지거나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변제 내역이다라고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아니다 이건 증여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적 논쟁을 좀 하는 과정이 10주간 펼쳐지는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 10년 이내 증여를 계산할 때 조금 앞으로 돌아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걸 내가 10년이 간당간당해요. 말씀하셨던 9년 뭐 몇 개월 이렇게 계산했다. 그러면 내가 사망 신고를 좀 늦게 하면 큰일 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망 신고서에 어차피 사망 신고한 날로부터 그 전에 아니 사망 신고서에 사망 개시일 돌아가신 날짜가 시간 분까지 적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입니다. 그 내가 적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가 적어요? 의사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의료 기관에서 적는 의사가 거죠. 적으니까. 의사가 적어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적으면 이제 시체 검안서라는 게 있는데 유출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망진단서는 제가 알기로는 48시간 이내 의사의 소견으로 사망이 결정나는 거고 시체 검안서는 48시간 이내 의사의 소견이 없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혹시나 그러면 돌아가셨지만 이런 고민이 되면 안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하면 국민연금도 계속 나오죠. 10년 내 증여한 분도 차곡차곡 없어지죠.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마치 우리는 안 돌아가신 척하고 그냥 휴대폰도 그대로 살려 있고 그런 뉴스가 있던데요. 약간 무섭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형법상 제재를 아마 받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거야 뭐 벌금은 내든 뭐든 그리고 간에. 법에 아마 민법상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존속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 상속인 지위가 박탈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해까지는 아니고 돌아가셨으나 신고만 했다. 신고를
신고해야죠. 아유, 생각치 않아 본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어떻게 네, 상속인 분들이 저를 속이진 않을 거니까. 너무 이상한 걸 생각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결국 그걸 유추해가지고 의사분들이 써줄 거니까 그 시각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곧 조만간 뭐 10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부모님이 보통 이제 현금이 없으시니까 자녀들이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부모님이 현금은 없지만 물려주실 부동산 자산이 있는 거라면 부모님 명의로 얼른 가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부모님이 생활비를 쓰시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약간은 그게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근데 대출을 금융기관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웬만하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해줄 건데 너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뭐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네. 세무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진짜로 좀 느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생각보다 조사가 타이트하고 이 세무조사. 네. 10주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무서워. 가끔은 이제 신고 정도만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근데 이제 계좌를 이게 진짜 10년 걸 다 보냐 하는데 다 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걸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다 돌아가시면 저는 계좌를 무조건 더 꼼꼼하게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채권 채무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채권을 찾으셔야 돼요. 아버님의 채권을. 채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왜냐하면 돈 빌려받은 사람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은행에는 그 은행 기조 계좌에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를 받아서 본인의 상속 재산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계좌는 꼭 보시라고 제가 진짜. 근데 그거 빌려간 분이 그 예전에 아버지가 빚진 게 있어서 내지는 아버지가 나 사업자금 하라고 준 거야부터 다양하게 설명할 텐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미안해 내가 사실 갚아야 되는 돈이네 이렇게 할 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카톡 내역이나 문자 내역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시라는 거죠. 진짜로. 카톡 내용, 문자 내용은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것들 이제 저장해서 DB화 시켜라. 기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리니까. 그런 말씀도 사실 드려요. 사업하시다가 혹시나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은. 그리고 이제 진짜 사실은 이런 절차 지금 쭉 설명드렸지만 이런 절차를 사실 모르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지금 쭉 말씀드렸으니까 숙지를 꼭 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부동산 생각보다 큰 자산인데 상속인 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운영의 노하우를 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모르시고 묵묵히 이제 본인의 일상에 집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버님 재산은 아버님 재산이니까. 근데 본인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고 본인의 업에만 집중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게 이제라도 좀 배워야 된다. 이제 아버님의 소중한 재산을 결국 받게 되는데 그걸 지키는 것도 선생님의 의무다. 이걸 소중히 지켜야 된다. 누가 옆에서 팔라고 해서 팔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적당히 해야 되고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면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그동안 잘 받고 있었는지 제대로 신고하고 있었는지부터 내 자산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제는 좀 배우셔야 된다. 그동안에 등한시했다라면 그거는 어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얘기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산관리 잘못했다가 부모님이 소중하게 이제 그 해줬던 것들을 다 분실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꼭 좀 잘 지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말씀드리면 납부세액이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연부연납이란 제도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할부. 나중에 내도 되는 거. 그게 원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최대 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속 신고할 때 납부할 때 한 번, 그리고 최대 5년이니까 6조각을 쪼갤 수 있었죠. 근데 뭐 언론 보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건희 회장님 한 12조 정도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러면 한 번에 2조씩 거의 내셔야 돼요. 그래서 2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막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반인 분들이 상속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주로 경험하는 건 뭐 몇 억이 기본이니까 그럼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정을 통해서 최대 이제 10년까지 11조각 낼 수 있으니까 11조각을 내도 매년 막 억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1억 원이면 억대니까. 그 할부 이자는 얼마입니까? 2.9%입니다. 가산. 2.9 무조건 잘라야 되겠네요, 그럼. 왜냐하면 기준금리보다 낮은데. 시중의 대출 이자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도 1.2%였다가 금리 올라서 개정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율도 계속 변동된다라는 거. 얼마 금액 이상만 할부됩니까? 그렇지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매년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할부를 해야 되겠네. 할부해야 돼. 그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납세담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을 잡으시거든요. 그러면 물려받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도 됩니까? 네, 그걸 해도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담보로 잡으셔도 되고. 해도 되고. 근데 납세담보액이 120% 이상. 납부세액이 10억이면 12억 이상의 가치가 그건 있어요. 은행 가서 담보 잡히면 항상 120%니까요. 그거는 뭐 채권 최고액 가치. 왜 담보를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세금을 안 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잡히는 거군요. 예, 인지. 맞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을 보통 그래서 상속세 하라고 예를 들면 안승찬이 아들인데 좀 제가 아버지예요. 재산이 좀 있어서 상속세 낼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죽으면 안승찬한테 내 보험금이 뭐 10억이 가는 걸로 해서 보험을 들어. 그다음에 매달 보험료는 뭐 안승찬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줘야지. 그래서 내줘요. 그런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내주는 보험료는 어떡하냐는 문제도 하나 걸리고 또 하나는 제 경험상 증여로 봐야 되느냐?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면 이게 또 내 재산으로 돼서 내가 죽으면 안승찬한테 가라 이렇게 했는 건데 보험금을 내가 받는 걸로 돼서 상속자산의 10억이 더 가산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정말 이제 허투루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첫 번째로 이제 계약자 돈 내시는 분, 그게 이제 그 기자님 A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A.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이 피보험자 이제 아버지죠. 이게 아들, 아버지. 그다음에 수익자가 아들.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들이 보험금 내고 아버지가 내고. 돌아가시면 아들이 보험금 받는 구조만 내가 보험료 평소에 냈다가 내고 나중에 보험금 받는 경우에만 계약자 빼고. 또 아들이어야 됩니까? 네. 계약자 아들, 수익자 아들. 그리고 피보험자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계약자고 아들이 보험료 내고 수익자 아들 이것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아들로 계약자 되어 있는데 막상 그 돈의 재원이 아버지였다. 그거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결국 아버지로 봐서 상속재산 됩니다. 아니 아버지가 내주신 보험료 내가 그럼 증여받은 걸로 하고 증여세 낼게요. 그 대신 아버지가 놔주라고 한 거니까 이 자산은 내 겁니다. 주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규가 있어서 안 돼요. 결국은 그 재원도 아버지에서 온 거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종신보험의 형태가 된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걸로 만들려면 경제적 자력으로 직접 납부를 하시는. 차라리 그 돈이 없으면 아버지가 증여를 해주고 그 돈으로 네가 보험료 내라. 그리고 네가 보험계약 네가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때 네가 받는 걸로 해라. 그래야 된다는 거군요. 증여받은 재원으로도 원래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증여받은 걸로 내가 생활비를 쓰든 보험료를 쓰든 그 꼬리표가 어디 있다고. 아버지가 현금으로 뽑아. 그 현금으로 아들한테 줘. 아들이 그걸로 보험료를 내. 그럼 증여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그런 보험도 가입 안 됩니까? 좀 더 부정적으로 보시긴 해요. 그 예규들이 결국은. 왜냐하면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것들을 만들면 큰 수익을 가져가면서 그 상속세 재산이 이제 보험금을 빼버릴 수 있는 구조로 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닌데 곧 돌아가실 분한테 10억씩 주는 보험금을 1년에 보험료 2천만 원만 받고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5년 안에 돌아가실 분이라면 보험료를 2억씩 내야 맞습니다. 10억 보험금이 나오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 요즘 나이가 좀 풀렸지만 70세 이상이면 거의 안 되고 뭐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나 그것도 그럼.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사실 아버지와 아들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간에 많이 합니다. 둘 다 경제적 자립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이런 식으로 서로 크로스 보험.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잘못하면 도움 준다고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 때문에 세율이 높아져서 보험도 안 그래도 그 별로 나한테 불리한 보통 그런 걸 텐데 거기에 세금까지 얻어맞으면 그렇죠. 차라리 그냥 증여를 하거나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래서 경제적 자립도가 있으면 저는 종신보험은 이제 만약에 미래 세부담이 너무 부담된다면 그게 이제 종신보험도 사실 이제 호불호가 나뉘기는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은 너무 올라갔는데 상속세 때 가장 부동산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을 때 어려움은 납부를 못 한다는 점이거든요. 취득세도 못 내니까 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그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 어떻게? 내가 몰래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나 죽으면 예를 들면 10억 나오는 보험 이러면 나 죽으면 10억이 상속재산으로 나오고 또 5억은 국가에 뜯기고 이쪽은 5억만 가고 내가 그동안 부은 보험료는 다 합하면 8억이고
이런 상황 된다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거는 그런 거 선물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받는 건 반드시 아내가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 네. 서로 민망하고 미안하지만 네가 가입해라. 네 죽으면 내가 돈 받는 걸로 할게. 뭐 이거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어차피 보험 자체가 이 사람의 사망을 기본으로 내가 수익을 하려면 이 사람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알긴 네. 알게. 어차피 알게 되는 프레젠트가 좀 힘들고. 왜냐면 그러면 막 그 앞으로 막 사망보험을 몇 개를 들어놓을지 몰라서 악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나 죽으면 내가 받는 보험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속이 펼쳐지면 보험료 그런 말씀하셔서 이제 진짜 상품 가입하신 분들 있으세요, 종신보험. 네. 그러면 쓸데없는 거네요. 보험료 납입 내역을 결국 봐요, 국세청도.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내역 10년치 거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좌가 어디서 꽂혔는지. 아니 국세청은 진짜 열심히 일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해야죠. 저는 국세청 직원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래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예. 그냥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거니까 그냥 가지세요 네. 하는 금액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 줘야 고민할 거 없게. 지금 이거를 거의 이제는 부모님이 집 있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그 애는 다른 경제 활동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10억 넘어가면서부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안승찬 대표님이 설득된 게 너무 뿌듯합니다. 역시 본인이 내게 되니까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이 아니, 드는군요. 저도 낼지 안 낼지 모릅니다. 뭘. 알겠습니다. 네, 야, 세무법인 잘 들었습니다. 리치의 예, 이장원 대표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